11번 문제입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주체계. 말이 어려워요. 사전 찾아봐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일산의 지역 형태와 그리고 판교의 지역 형태와 평촌의 지역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 세 지역들은 다 90년대에 신도시로서 개발되면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 대상이,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가장 많으냐면 공동주택, 아파트가 다수겠죠.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아주 유사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놓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상권들이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 가서 음식을 먹고 나와서 분수대 옆에 앉아서 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주체계라고 표현해요. 정주체계. 자, 그래서 인간 정주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지의 계층체계를 설명했다. 자, 결정적인 키는 계층체계입니다. 그럼 계층은 뭘까? 고차원, 중차원, 저차원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고차원, 중차원의 기준은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상점은, 우리 가게는 2시간 멀리 사는 소비자들도 우리 상점까지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럼 우리 상점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가게는 요 주변, 우리 가게 주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찾아오지만 30분, 1시간 떨어지는 소비자들은 구태여 우리 가게에 오지는 않는다. 동네 슈퍼가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저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상권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만 최소한의 상권 범위라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첫 번째 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두 번째 딱 보면 탕두근이 나와야죠. 크리스탈레가 뜨겠죠. 세 번째는 참고로. 자,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시적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시대상으로 따지면, 시대 순수로 따지면 크리스탈러, 레일리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를 지지했던 사람이 레일리고 레일리를 지지했던 사람이 컨버스고 이런 다 그 시적 분석이에요. 허프는 미시적 분석입니다. 답은 5번 됩니다. 12번 문제로 가볼까요? 뭘 구하라고 한 거죠? 정보가치.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2년 후니까 재고보를 해야 된다는 아시겠죠? 2년 후에 마트가 개발이 되면 12억 1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개발이 되면 12억 1천인데 언제 12억 1천이 된다는 겁니까? 2년 후에.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해야죠. 할인율이 10%. 그럼 불러볼까요? 12억 1천 나누기 1.1. 1.1.1은 10%인데 1은 어디서 왔습니까? 기준. 원래 100%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따라 2년 후라고 했으니까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불확실한 경우. 두 번째 조건에서 보니까 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이 45%니까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55%라는 거죠. 자, 불러보세요. 시작. 12억 1천 곱하기 0.45 더하기 4억 8,400 곱하기 0.55 나누기 1.1의 제곱. 숫자가 지저분합니다.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정보가치. 따라서 답은 3번. 올해 계산문제 특강할 때 이 문제 안 했죠. 올해 계산문제 특강할 때 이 문제를 안 한 이유는 올해는 가능성이 희박. 내심에는 안 나온다. 왜? 이 문제는 그냥 매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요.
예전에 15회 이전에는 뭐 그래도 그나마 좀 한 3년 주기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5년, 6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니까 올해 우리 시험과는 별 관계도 없고. 근데 실제는 쉽죠. 간단하죠. 별거 아니니까.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계속 보면서 지대론과 관련된 문제가 작년에 지금 박스로 나왔는데 이렇게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셋 중에 무엇인가 하나만 알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의 토지가 할당된다. 자, 가장 높은 지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입찰지대죠. 그래서 입찰지대를 말을 할 거면 밑에 누구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놓으면 확실한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알론소는 튀넨 이론을 도시에 접목시키면서 확장 발전시켰다. 구경할게요. 그게 빨리 떠오르면 답이 훨씬 더 쉽게 가는 거죠. 숙보기는 47페이지. 다른 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그 앞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숙보기 45페이지로 갈게요. 아래쪽 그림. 알론소의 입찰 지대서를 보시면 바로 밑에 튀넨 위치 지대론을 도시에 이용하면서 확장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보기에는 알론소가 없어요. 그럼 튀넨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내용도 그냥 보시면 돼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를 좀 빨리 파악하고, 자, 들어갑시다. 계산 문제 바로 갑니다. 레일리나 허퍼의 계산 문제를 만나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한다. 그 다음, 레일리니까 인구수가 올라가면 되겠죠. 5만 명, 3만 2천 명 올라가고, 분모에는 각각 거리의 제곱, 5km와 2km의 제곱. 그걸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재수. 그죠? 할 거 없죠. 20%, 80%. 이래 되니까. 자, 그리고 문제를 좀 빨리 센스 있게 봐주세요. 인구수 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C도시의 지금 소비자들의 인구수를 제시 안 했어요. 제시 안 하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신도시 소비자들의 소비액이 10억으로 추정한대요. 그럼 그 10억이 A 상점과 A 도시와 B 도시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여기 오늘 2대 8. 그러면 A 도시로 2억, B 도시로 8억. 답은 3번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둘을 합치면 만이죠. 만에서 2천이 되니까 20%. 다음 매출액 추정 소비액이 10억이니까 10억에 20% 하니까 2억. 그럼 나머지 8억은 B로 가면 되겠죠. 답은 3번 됩니다. 항상 말했듯이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 이 숫자가 암산이 가능할 정도면 거기서 바로 탑 찾고 끝내자 그랬습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들어갑시다. 기억.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민법도 이렇게 박스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룡도 지금 두 번째 시간 보니까 박스가 여러 개 보이죠. 근데 지금 나왔던 박스들은 다 쉬웠던 내용들이죠. 물론 이제 아까 허퍼 문제 5개를 제시한 거는 좀 많이 불편해.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제시한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자, 들어갑시다. 먼저 배브. 배브의 최소 비용 이론하면 배브가 강조했던 비용 항목 3가지. 뭐였죠?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자, 이런 3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니은갑니다. 레시가 뜨면 항상 뜨는 게 시장 확대 가능성인데 작년에 그 표현이 안 나왔죠. 단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문을 잘 봐요. 그냥 레시의 최대 수요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자고 했으니까 표현을 보세요. 수요가 차별적이라고 전제하고, 자, 여기서 수요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어떤 판매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 전제한다. 앞에 거 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은 특히 무슨 조건, 무슨 전제가 뭐다, 조건이 뭐다 이런 건 아예 무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했다. 말은 탭다 어려워요.
시장 확대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최적일까를 결정함에 있어서 레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고요. 그럼 시장 확대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특성, 그리고 그 수요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뒤끝 갑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넬슨은 우리 시험에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딱 표현도 딱 요거 한 가지 전부 다. 넬슨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제목이 소매 입지죠.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넬슨을 찾아간 거죠. 어디서 중개 사무실을 오픈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8개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8개를 고려해서 가장 최적 입지를 결정하세요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숫보기에서 확인할게요. 페이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번에는 빼버렸나요? 네, 42페이지 제일 하단. 그런 걸 보이죠?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에 위치하느냐?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8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알 필요 없고요. 그 바로 뒤에 양립성을 가장 강조했다는 정도만 기억합시다. 양립성을 가장 강조했다. 양립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스톱 쇼핑을 소비자들이 한다면 상점들은 모여 있어라. 그래서 양립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상점이 백화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수선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 그런 곳에다가 입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넬슨을 찾아갔다는 뭐라고 할까요? 법무사 사무실이 옆에 있고 인테리어 업자가 옆에 있고 그죠?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리얼로 가겠습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은 키워드가 키가 뭘까요? 다핵. 그래서 몇 개의 분리된 핵 이 말이죠.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4개 모두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5번 됩니다. 16번 문제.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가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지역지구제는 개론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죠. 초창기 문제는 철저하게 개론적인 차원, 즉 학문적 입장에서 물었는데 점점 이게 법으로 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일부 다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루었던 거죠. 먼저 용도지에 우리가 도간 농자 그러죠. 그럼 도시지역에는요.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되는다고요? 주상공록이죠. 찾아보세요. 주 없죠. 상, 공록, 녹지지역 하나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이사법. 자, 기역에서 우리는 키 2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하나. 이것만 딱 보더라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이사죠. 두 번째, 투자와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누구죠? 둘 다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라고 해도 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가능한 겁니다. 둘 다. 단 보기에 지금 기업 구조조정이 없으니까 답은 몇 번? 자, 이 문제 1번 하신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 어디서 많이 봤거든. 자치관리라는 말. 자치관리 어디서 학습한 것 같습니까? 부동산 관리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자치관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갑시다. 부동산 정책. 동그라미 1번.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인데 우리는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 우리는 3가지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도 토지공개념 실천 법률로 만들어졌다가 2가지는 폐지돼 버렸죠. 뭐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법 다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도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TDR, 개발권 양도적. 이 3가지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실제 우리가 대처하기가 무진장 힘든 게 얼마나 많은 제도와 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시험 문제는 딱 3가지에 국한해서 나와주니까 다시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제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도입은 되었다가 폐지된 제도고 개발권 양도 제도는 도입된 적이 없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택지 소유 상한제는 없어지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개입 수단이죠.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 개입의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 연습합시다. 간접적 개입 조세부터 갑니다. 자, 다 같이 갑니다. 조세부터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정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나 취적제도, 그리고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럼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토지 비축 내지는 토지은행은 직접적 개입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간접입니다. 그래서 2번도 X. 동그라미 3번 참 난감한데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보게 예전이라고 했죠. 몇 년 안 됐습니다. 보게 될 텐데 네 가지 제도를 제시해 놓고 역사적인 순서로 도입된 순서가 빠른 것부터 배열하라. 한국사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간평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충 한번 때리 잡아 봅시다. 하나는 개발 부담금이고 하나는 재건축 부담금에 느껴봐요. 개발 부담금은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이라는 얘기죠. 그럼 개발 부담금은 토지고 재건축 부담금제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택과 토지에 있어서 세법에서도 항상 토지의 세율이 주택의 세율보다 높아요. 왜 토지가 높죠? 토지 공개념이니까.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학자가 누구죠? 헨리 조지. 자, 그러면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잉여, 불로소득이죠. 잉여라고 주장했던 사람 누구죠? 리카도, 튀넨, 알론소, 헤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 부분이 항상 규제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개발 부담금이 재건축 부담금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도입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다음 4번. 이런 지표들 알 필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PY 비율 안에 PY, P는 가격, Y는 소득료. PY 비율 안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어떤 지표냐면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그 사람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따라서 주택 구입 능력입니다. 구입 능력이나 지불 능력이나 같은 말이죠. 이들은 주택의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크다는 얘기는 주택 구매가 더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낮아야만 구입하는 게 쉽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 법 제목이 지저분하죠.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답은 3번 됩니다. 19번 문제. 지금 보시는 이 스타일이 감정평가사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이 스타일로 출제가 돼요.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세법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로 언급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험 세법의 대표적인 세목은 5가지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5개 중에 앞에 3개 차례대로 지방세, 뒤에 2개 국세. 그럼 기억에 양도세는 국세 맞아요. 그죠? 뒤에 2개니까. 부가가치세 당연히 국세겠죠.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앞에 3개 중에 있는 거죠. 지방세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5개 세목을 놓고 앞에 2개는 취득, 그 다음에 2개는 보유, 그 다음에는 양도죠. 그러면 디귿.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게 맞는데 재산세가 문제네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재산세가 없어져야 됩니다. 리얼로 갑니다. 정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 취득 단계. 종부세는 보유 단계가 맞다. 그죠? 그럼 리얼은 정여세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물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보를 해서 정보를 근거로 층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층수는 4층인데 전체 층이 주택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이거죠. 4개층 이하면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4개층 이하죠. 그럼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아연세기. 아연세기 찾아요. 그럼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을 보세요. 바닥 면적이 600이랍니다. 600. 그러니까 660 이하죠. 그럼 연립은 660을 초과죠. 연립은 빠져야죠. 그럼 남은 게 5번 다세대가 됩니다. 21번 문제로 갑시다. 투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되겠네요. 투자자는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운영한다. 이런 표현들이죠. 볼 게 없네요. 자, 동그라미 2번 표현을 보세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죠?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무위험률이 정기예금 이자율이에요. 그럼 정기예금 이자율 금리가 상승했답니다. 그 말은 무위험률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니까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키는 위험을 기피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라면 요구하는 수익은 어떻게 된다? 높아질 것이다. 4번 갑니다. 민감도 분석. 뭐라고 정의합니까? 투입 요소 결과치. 근데 지문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니네요. 즉 정의를 언급한 게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를 가지고 결과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선물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 돈을 줬을 때 반응. 자, 그럼 잘 보세요. 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게 맞죠. 따라서 미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 역량을 검토한다. 꽃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이 말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년제 가치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자, 이게 우리가 DCF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가지 할인율이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요. 요구 수익률이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2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1번. 자,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제일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론 여기 전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현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함에 있어서 최대로 효과를 본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려면 상관계수가 얼마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종전처럼요. 상관계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에 가까워질수록 효과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거니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되는 것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답은 1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대 곱하기 수익률. 기대 곱하기 수익률.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요? 계산 문제일 때 확률 나와 있었죠? 막 곱했죠. 그게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 문제로 놓을 때는 가중자를 빼고 나옵니다. 그럼 틀립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2번처럼
기대 수익률의 이론적 형태로 출제가 될 때는 항상 가중 평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두 다 주택, 모두 다 토지, 모두 다 상가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투자 비중에 따라서 농지에는 많이 투자하고 택지에는 적게 투자하고 똑같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에 많이 투자하고 공동에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 비중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한번 눈으로만 참고하시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과 제목이 뭡니까? 무차별이죠. 무차별. 차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나는 수익이 적어도 좋은데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한 게 좋은 겁니까?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이 큰 게 좋아요. 자, 이것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무차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효율적 투자성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나는 수익이 적어도 좋으니 안전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나는 위험은 얼마든지 감수한다. 수익이 큰 게 좋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답은 1번 됩니다. 23번 자본 환원율. 이 이론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고 아주 가끔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15회 이후로 딱 2번 나왔는데요. 이게 환원 이율입니다. 자본 환원율이 환원 이율인데 자, 숙보기에서 정리할게요. 113페이지. 그러면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냥 버릴 겁니다. 다 버릴 건데 기출문제니까 눈으로 한번 쭉 봐놓으세요. 그냥 한 번씩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이 기출문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여러 번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좋아요. 어떤 날은 참 진짜 책 보기 싫은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슬럼프가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는 슬럼프가 이게 내가 슬럼프에 빠지기 싫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슬럼프가 안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느낌상 뭔가 슬럼프가 오는 조짐이 있으면 지금 이 모의고사 40문제 있죠. 이걸 출력해서 그냥 독서실을 가든 어디 가든 그거 하나만 들고 그냥 어디 가서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를 풀고 채점해보고 아니 꼭 뭐 채점하고 나서 뭐 답 체크 이런 거 채점은 하되 그 다음에 뭐 틀린 걸 정리하고 이런 걸 안 해도 괜찮으니까 40문제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40문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집중력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혹시 오늘 진짜네 공부하기 싫다. 그럴 때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이 기출문제 하나 뽑아가지고 어딘가 가서 한번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왜 제가 어딘가를 가라고 하는 얘기는 환경이 좀 바뀌는 게 좋아요. 환경이 좀 바뀌어야 그래야 그 슬럼프에서 또는 책 보기 싫은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113페이지에 보니까 재료의 제목이 환원이율이라고 돼 있죠. 아래로 쭉 내려가면 산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소 구성법, 시장 추출법, 투자 결합법 그대로 나와 있죠.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등 해놓은 거죠.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안 했고 빨간색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부채감당법 그들의 빨간색 그 산식 구조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본 환원율은 기회비용에 반영된다. 그래서 다시 113페이지 제일 위에 환원 이율, 이꼬라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봐요.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을 높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113페이지 제류의 구성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환원 이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돼 있죠? 무위험률, 자, 자본 수익률, 그게 무위험률인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죠. 거기 보니까 자본 수익률의 동의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금리죠. 그래 지문을 볼까요? 금리가 상승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환원 이율도 상승하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은 먼저 숙보기 오른쪽으로 가세요. 11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수익 가액 어떻게 구하죠? 환원 이율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환원 이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위치를 바꿔보세요. 환원 이율하고 부동산 가격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럼 환원 이율은 분모가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표현은 수익, 그러니까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수익 방식에 국한된 표현이니까 그걸 부동산 가격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나 같은 말이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분모값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값이 커져버리면 환원 이율은 작아지겠죠. 보세요.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가져갈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봐두자고요.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일 문제가 언젠가 또 나온다면 똑같이 놓아요. 똑같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투자 위험이 감소했다. 그럼 환원율 당연히 낮아지겠죠.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자본 환원율이 환원율입니다. 서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환원 이율에 따라서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환원 이율이 업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환원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가격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24번 문제부터 우리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